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놀라운 화력 향상. 2. K-화이트의 위력을 뽐내다. 3. 중일 동맹에 흔들렸다.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군 입장에서는 최악으로 한 해를 시작하는 게 아닐까 싶은 정도인데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때를 기다렸다는 대한민국의 군사력에 흠집을 내기에 바쁩니다. 마치 일종의 심리전이 아닐까 싶은 의심마저 들 지경인데요. 일례로 대한민국 군사력의 실상이라며 일부 후방부대에서 운용 중인 노후 장비에 대한 비난이 심합니다. 그리고 정말 화가 나는 것은 이 비난 중 일부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M48 패튼 전차는 M48A3K, M48A5K 등 우리 군의 기술력을 통해 상당한 개량을 거쳤지만 워낙 연식이 오래되고 구식 개념의 무기체계라 노후화 문제가 심각한데요. 패튼의 스펙상 최고 속도는 50km 내외지만 일부 구형 패튼의 경우 평지에서조차 이 절반에도 속도가 미치지 못합니다. 오죽하면 국내 모 언론사에서 패튼이 언덕조차 제대로 넘어가지 못하는 고물 전차라며 고발성 기사를 작성하기까지 했는데요. 하지만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이런 패튼이 일부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보유 중인 패튼의 대부분은 전방의 기갑부대가 아니라 후방봉원 보병사단 등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즉 유사시 치안 유지와 지역 방위 임무를 담당한다는 건데요. 또한 동원 보병사단에 배치되어 있다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듯이 패튼은 전차전이 아니라 대보병전을 위해 운용되고 있습니다. 패튼이 아무리 구닥다리라 하더라도 105mm 주포를 탑재한 전차는 적 보병의 저승사자나 다름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진실을 무시하고 단순히 패튼이 오래되었다는 이유 하나로 우리 군의 기갑 전력이 허상이라고 비난하는 건 지나치게 악의적인데요. 심지어 이들은 대한민국의 수적 주력인 K 전차까지도 패튼과 싸잡아 욕하고 있습니다. 나름의 이유도 있는데요. K1도 벌써 30년이 훨씬 넘은 노후 전차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K1은 1984년 개발 완료 이후 1987년부터 본격적으로 배치돼 있었고 1988년 서울올림픽을 기념하여 88 전차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당시만 하더라도 52구경장 105mm 킬로미터 68의 1 강성포를 탑재한 9.6m의 전장의 전폭 3.6m, 전고 2.2m에 달하는 K1은 패튼과 비교할 수 없는 본격적인 현대식 전차였는데요. 게다가 무려 1200마력급 디젤 엔진을 장착해서 최고 시속 65km까지 주파가 가능했고 험난한 지형에서도 무리 없이 40km까지 운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월 앞에 장사 없다고 시간이 지나면서 K1의 노후화 문제도 심각해졌는데요. 특히 K1은 설계 개념 자체가 반칙과 회피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기동성은 빠르지 몰라도 전면 방어력은 약하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또한 전고를 극단적으로 낮춰서 3세대 전차 중 가장 작은 크기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 추가 부품 장착이나 개량이 극히 어렵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1500대에 가까운 K1을 보유한 우리 군의 기갑 전력이 허상이라는 주장이 나오는 건데요. 약 2200대의 전차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우리 군의 전력 상황을 감안하면 얼핏 틀린 말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최강이라 자랑하던 기갑 전력은 정말 종의 호랑이나 마찬가지일까요? K1 전차의 진실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K1 때문에 우리 군의 전투 수행 능력이 형편없다는 건 그야말로 선전선동에 불과한 망발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K1은 우리 군의 기갑 전력 중 무려 70%를 차지하는 분명한 수적 주력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민국 특유의 뛰어난 기술력이 접목된다면 노후화를 가만두고 볼 리가 없는데요. K1은 일각에서 주장하는 어이없는 주장과 달리 이미 대부분의 물량이 현대화 개량을 끝낸 상태입니다. 우리 군에선 12년을 주기로 대규모 창정비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를 기점으로 기갑 장비는 엔진 재생부터 시작해 모든 부품을 정비하고 그간의 개량 사항을 포함한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합니다. 당장 1997년 개량형민 K1A1만 보더라도 기존 K1 전차와 비교해서 확실한 개선이 이루어졌는데요. 가장 큰 변화는 바로 화력입니다. 1990년대 초북한이 전장 9.5m, 전폭 3.4m, 전고 2.1m에 125mm 2A46 활강포를 탑재한 T-72 전차를 실전 배치했다는 첩보가 입수되었는데요. 당시만 하더라도 우리 군에는 콘택트 반응 장갑을 탑재한 T-72A,
T-72B를 파괴할 대전 차악기가 전무했습니다. 심지어 K1의 주력 포탄인 K270 105mm 날탄의 370mm 관통력으로도 대응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의견이 대세였습니다. 625 전쟁에 얽힌 대한민국의 전차에 대한 한을 생각하면 악몽이나 다름없는 전망이었는데요. 이에 따라 적어도 동부권, 즉 소린 중북권 상동의 주력 전차의 화력에서만큼은 절대 밀려선 안 된다는 일념으로 탄생한 게 바로 K1A1입니다. 일례로 K1A1의 가장 큰 변화는 킬로미터 68의 2 105mm 52 구경장 강선포를 킬로미터 256 120mm 활강포로 교체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 기존 2500m였던 사거리가 3500m까지 증가한 것은 물론 K76 날탄을 발사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K75는 2km 기준 무려 650mm의 전차 장갑을 관통하면서 획기적인 화력 변화를 이끌어냈습니다. 그리고 이 K1A1과 K75의 조합은 현재 북한의 주력 전차 중 하나인 성군호의 580mm급 포탑 전면 장갑은 물론 중국의 주력 전차인 96식 전차까지 파괴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실상 현존하는 주변국들의 모든 전투 차량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위력인데요. 정리하자면 다른 나라에서 최신형 전차로 굴릴 정도의 화력을 한국은 이미 90년대부터 보유하고 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K2흑표라는 세기의 걸작까지 개발해냈으니 전 세계가 한국의 기갑 전력에 혀를 내두르는 건데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K1A1에 아무런 단점도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애초에 105mm 활강포를 기준으로 삼은 K2 차체에 120mm 활강포를 탑재하는 업건업건 개량은 단순히 포탄만 바꾼다고 끝날 일이 아닌데요. 이로 인해 K1A1은 포탄 발사 시 반동을 제어해주는 주트 복좌기의 무게를 증가했고 현수 장치 등을 개량하면서 전체 중량이 크게 증가했고 기존의 장점이던 기동력의 최대 속도 시속 60km 수준으로 다소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또 포탄 무게가 증가하면서 탄약 저장량이 감소했다는 문제가 있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단점들마저도 최신형 사격 통제 장치와 조준경, 업그레이드를 통한 명중률 향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빠른 속도로 포탄을 쏘면서 도망다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일발필중의 성능을 갖추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심지어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K1A1이 이미 다른 나라의 최신의 주력 전차급의 성능을 보유하게 되었지만 또 다른 강력한 라이벌이 등장한 건데요. 바로 K2 흑표 전차입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세계 최정상급인 K2와 유기적인 합동 운용 작전을 수행하기에는 오히려 K1A1의 성능이 부족하게 되어버린 건데요. 그 결과 우리 군은 다시 한번 성능 개량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고 그렇게 탄생한 게 바로 K1A2입니다. K1A2 전차의 주요 개량점은 K1A19 노후화된 전자장비를 K2 흑표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이었는데요. 가장 먼저 디지털 전장관리 체계가 적용되면서 K2는 물론 K21 보병 전투장갑차 등과도 협동 운용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즉 작전에 참여하는 모든 제대가 실시간에 전장 상황을 동일하게 인식할 수 있게 된 건데요. 디지털 장비가 장착되면서 전투 차량 간 통합 운용이 가능해졌고 특히 주간뿐만 아니라 야간에도 마군 전차에 대한 5인 사격 방지 기능이 추가되어 전차의 운용성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한마디로 K1A1에서 화력을 향상하고 K1A2에서 전천후 능력을 확보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상황이 이렇게 되자 한 가지 치명적인 문제점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수적 주력 K2 전차가 위험합니다. 1984년 개발 완료, 1987년 실전 배치를 끝낸 만큼 초기 양산분에 심각한 노후화 문제가 발생한 건데요. 그렇다고 K1의 후기 개량형인 K1A2로 초기 양산분을 전부 개수할 수도 없었습니다. 사실 K1A2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바로 우리 군의 고질적인 문제점, 예산 부족입니다. 그도 그럴 게 K1과 K1A2는 완전히 다른 전차라고 물러도 과언이 아닙니다. 실제로 서방 무기체계 표준으로 구분하면 K1은 3세대, K1A2는 3.5세대에 해당하는데요. K1A2에 이르러서는 K2 흑표 수준으로 화력, 내부 전자 장비 등이 업그레이드된 덕입니다. 이 정도면 명실상부 대한민국의 창끝 전력으로 손색이 없는데요. 하지만 좋은 장비에는 그만큼 많은 예산이 투입되기 마련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약 484대의 K1A1, K1A2를 확보했지만 예산상 모든 K1을 개량하는 건 무리였습니다. 명분도 문제였는데요. 사실상 484대의 K1A1A2에 262대의 K2 흑표만 더해도
한국은 이미 미국, 러시아를 제외한 세계 최대 3.5세대 전차 보유국 중 하나입니다. 물론 중국이 숨기고 있는 실제 3.5세대 전차 보유량이나 인도의 T-90S를 어떻게 분류하느냐에 따라 순위가 뒤바뀔 수는 있으나 어찌되었건 한국은 세계에서 손꼽을 정도로 많은 양의 3.5세대 전차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나머지 1000대에 달하는 K1까지 K1A2로 업그레이드하는 건 무리가 있었는데요. 한정적인 예산에서 기갑 장비 개량에만 모든 예산을 투자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 군은 K1A1 단계를 건너뛰고 K1A2의 전자 장비를 그대로 K1에 이식하게 되었는데요. 당장의 화력은 K1A2, K2흑표보다는 떨어져도 동시에 같은 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내부 장비를 현대화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바로 K2의 성능 개량형 전차 K1E1입니다. 그러니까 K1E1은 일종의 땜빵이었던 건데요. 그러나 이건 어디까지나 이론상의 결과였습니다. 막상 K1E1을 만들고 나니 상상도 못했던 곳에서 의외의 효과를 발휘하기 시작한 건데요. 많은 분이 K 전차의 계보에 대해 헷갈려들 하실 겁니다. 아마 한국 무기체계 중 가장 족보가 복잡한 무기체계가 아닐까 싶은데요. 간단히 정리하자면 K1A1은 K의 기존 단점을 보완하고 성능을 업그레이드해 새롭게 탈바꿈한 전차입니다. 그리고 K1A2는 여기서 내부 전자 장비를 현대화하면서 내실을 다졌는데요.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K1A2는 K1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전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 K1A1은 노후한 K1을 창정비를 통해 신품급 장비로 고치고 동시에 K1A2의 전자 장비를 대거 탑재한 성능 개량 타입입니다. 즉 겉껍데기는 크게 바뀐 게 없어 보여도 알맹이는 전혀 다른 전차인 셈입니다. 보다 알기 쉽게 자동차의 비유를 들면 K1A2가 풀체인지라면 K1E1은 페이스리프트쯤인데요. 또 한 가지 결정적인 차이는 K1E1은 105mm 주포를 그대로 유지했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지난 영상을 시청하신 분들이라면 한 가지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요. 고작 105mm로 북한이나 중국의 전차를 상대하는 게 가능하냐는 것입니다. 같은 이유로 K1A1이 120mm로 업권을 선택한 걸 감안하면 충분히 생길 만한 의문인데요. 그러나 K1E1이 105mm 주포를 선택한 데엔 이런 걱정이 무색할 정도로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더 이상 관통력이 부족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포탄 기술력이 발전하면서 105mm 주포로도 충분한 관통력을 보유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일례로 현재 우리 군이 보유한 105mm 주력 포탄 중 K274 날탄의 경우 무려 470mm의 전차 장갑까지 관통할 수 있는데요. 심지어 개량형민 K274에 이르러서는 545mm까지 늘어났습니다. 게다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지난 DX 코리아 2022에서는 우리 군에서 기존 대비 관통력이 15% 이상 향상된 신형 105mm 날탄을 연구 중이라는 사실이 공개되었는데요. 그렇다면 105mm 주포로 620mm 장갑까지 관통하는 것도 무리가 아닙니다. 이는 현존하는 대부분의 주력 전차와 비교해도 꼴리지 않는 화력입니다. 복잡하게까지 느껴지는 개량과 꾸준한 관련 장비 개선을 통해 구식 장비도 현대 장비 못지않게 개량해낸 건데요. 단적으로 한국의 K1과 사정이 굉장히 흡사한 일본의 90식 전차만 봐도 이를 알 수 있습니다. 90식은 이름만 봐도 알 수 있듯이 1990년에 실전 배치가 시작되었지만 지난 30년이 넘도록 단 한 발의 된 개량도 없었습니다. 가장 표면적인 지표인 화력면에서 보면 이게 얼마나 큰 문제인지 말 수 있는데요. 90식은 JM33 날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날탄이 독일제 DM33의 일을 그대로 라이선스 생산한 포탄이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뿐만 아니라 JM21A1 대전 차고 폭탄 또한 DM21A1을 그대로 라이선스 생산 중인데요. 그렇다 보니 120mm 44구 경장 주포를 탑재하고 있음에도 90식 전차는 기껏해야 470, 520mm가 관통 한계점입니다. 최초 개발 단계에서는 K1보다 우수한 화력을 갖추고 있었으며 새로운 포탄 개발도 전차 개량도 없이 제자리 걸음을 하는 동만 몇 세대나 뒤처져 버린 건데요. 게다가 90식은 일본 육상자위대의 주력 전차로 총 617대 중 절반이 넘는 341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는 되어야 주력 전차 노후화 문제로 욕을 먹어도 할 말이 없을 텐데요. 반면 한국은 2014년부터 진행된 K1E1 개량 사업을 2026년에 마무리 짓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직관적으로 말하면 이제 3년 뒤면 1000대의 K1이 전부 K1이원호의 개량을 완료한다는 건데요. 우리 군에서만 도합 1800여 대에 달하는 3.5세대 전차를 보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심지어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K1이원 개량 사업이 2026년에 마무리되어감에 따라 또한 번 창정비 주기가 도래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우리 군에서는 이를 기점으로 K1E2와 K1A3의 개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먼저 2024년부터 초기 K1E1 시작으로 K1E2 개량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K1E2의 가장 큰 변화는 생존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K1E2에서는 RWS 원격 무장 운용 체계와 함께 항상 약점으로 지목되었던 MBC 양압 장치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또한 시인성을 크게 개선한 심형 포수조 중경과 APU가 장착될 예정인데요. APU는 보조 동력 장치로 APU가 장착될 경우 양압 장치를 사용하거나 포격을 가하기 위해 계속 시동을 켜둘 필요가 없어 전차 매복과 같은 작전 임무에 굉장히 유리합니다. 특히 K2 특유의 작은 차체의 105mm의 주포는 시가전에서 상당한 효과를 발휘할 것입니다. 갈수록 보병의 역할과 시가전의 중요성이 대두되는 현대전인 만큼 이는 상당히 중요한 전력 강화인데요. 이와 반대로 K1A3에는 K1E2에 적용될 개량 사항과 함께 3세대 복합 장갑으로 방어력을 더욱 끌어올리고 360도 외부 감시 체계가 추가될 예정입니다. 시가전은 K1E2에 담당하게 하고 K1A3는 K2와 함께 본격적인 전차전을 준비하는 모양새인데요. 이쯤 되면 중국의 최신형 3.5세대 전차인 99A식이나 일본의 10식 전차와 비교해도 대등하거나 그 이상의 성능일 것으로 추측됩니다. 이제 왜 K 계열 전차에 대한 말도 안 되는 비방이 들려오는지 일 것 같은데요. 아직도 일각에서는 대한민국의 지상 전력이 세계 최강의 반열에 올랐다는 걸 인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차와 자주포에 있어서만큼은 대한민국이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한다고 말해도 절대 과장이 아닌데요. 하지만 이 자리에서 안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기술력이 뛰어난 것은 맞지만 결코 불가능한 수준은 아닌데요. 대한민국이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현재 일본의 전투기 개발은 어떤가요? 최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방산에 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특히 전투기도 무시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무기 중 하나로 여러 나라에서 뛰어난 성능을 내세워 경쟁하고 있으며 차세대 전투기 개발 붐이 일어날 정도로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영국, 이탈리아, 스웨덴은 차세대 전투기 공동개발 사업인 템페스트를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일본이 공동개발에 참여하면서 스웨덴이 사업 탈퇴를 선언해 세간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영국은 일본의 전투기 기술에 대해 의구심을 품고 있는 동시에 한국 전투기에 큰 관심을 드러내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영국이 자국 전투기 개발보다 KF-21에 더 진심을 보이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영국은 공동개발국인 이탈리아, 스웨덴과 함께 6세대 전투기 개발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영국은 일본과의 계약 추진시킨다고 깜짝 발표하였죠. 영국은 일본과 F3 전투기를 공동 개발하면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 건데요. 그래서 일본의 최첨단 항공전자 장비와 레이더 기술을 도입하고 영국의 미사일 기술과 최첨단 차세대 엔진 기술을 공유하면서 전투기 개발 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스웨덴의 사부는 사업 참여 중단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사부의 CEO는 언론 인터뷰에서 지지부진한 속도의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고 말하여 영국이 주도하는 템페스트 사업에 대한 참여를 사실상 중단되었다고 밝힌 것이죠. 그는 프로젝트 초기에 정한 계약 조건이 아직도 실현되지 않았으며 전투기 사업 파트너들이 항상 자신의 요구 사항들만 고려하였고 자신들은 항상 뒷전이었다 밝혔습니다. 또한 일본이 프로젝트에 참여하자 우리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만큼 사업 기술 개발에 집중되지 않았다라고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그리고 잠재적으로 일본이 프로그램을 재설정하는 동안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 빠졌다고 했으며 프로젝트의 진행 방향이 이제는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다고 말하며 인터뷰를 마쳤습니다. 템페스트 사업에 대한 일본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스웨덴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점점 자신들의 주장이 배제되며 입지가 줄어들었고 영국, 일본, 이탈리아의 전투기 개발 기술에 접근할 수조차 없게 되자 불만이 커진 것이죠. 서브는 80년 이상의 오랜 역사를 지닌 스웨덴 대표 방산업체로 글로벌 항공우주 산업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제이스민 39 그리펜 전투기가 가장 많은 인기를 받았었죠. 스웨덴은
이미 발전된 항공 산업을 꾸리고 있기에 독자적인 차세대 전투기 개발 역시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각 나라의 이해관계가 어긋나며 문제가 발생했던 공동 개발 사업은 비단 템페스트뿐만이 아닙니다. 영국은 과거에도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과 함께 전투기 타이푼을 개발했습니다. 항공 기술을 총집결해 공중전에 특화된 최첨단 전투기를 개발하였는데요. 그런데 생산 과정에서 4개국의 일자리 보존과 같은 비효율적인 문제가 발생했고, 이는 현재까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타이푼 전투기를 도입하여 운영 중인 국가는 빠르게 개혁 처리 중이며 제대로 운영되는 전투기는 100여 대에 불과합니다. 그러다 보니 영국의 항공 산업은 정체될 수밖에 없었고 미국과 프랑스에 추월당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벗어나고자 영국은 새롭게 템페스트 사업을 추진했던 것인데요. 이번 템페스트 사업 역시 위험성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공동 개발은 일반적으로 기술을 함께 개발 공유하고 개발비도 함께 내기에 개발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운용 욕구와 개발 스케줄이 정리되지 않는다든가 만들어진 기체의 성능에 만족하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공동 개발은 공중 분해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은 스웨덴보다 개발비를 많이 투자하는 일본에 높은 기대를 걸며 새로운 파트너로 선택했지만 각국의 협력 관계가 얼마나 잘 유지될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영국과 일본의 전투기 공동 개발 계약 체결이 막바지에 다다른 상황인데 프로젝트에서 일본이 갑자기 열애를 당하고 있습니다. 영국 국방장관인 벤 롤러스가 일본이 주최하는 F3 전투기 개발에 영국이 일본 전투기 사업에 참여해도 얻을 게 전혀 없으며 일본 측의 기술적 신뢰성이 없다는 뜻을 밝힌 것인데요. 영국 정부가 미쓰비시 전투기 개발 수준이 형편없음을 알고 있으며 영국과 일본의 공동 개발 시 만족하게 할 만한 차세대 전투기 개발을 못한다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가운데 영국이 한국과 방산 협력에 대해 논의 중인 것으로 밝혀져 한국 방산에 대한 세계의 관심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영국 군사 언론은 KF-21 보람의 전투기 5번째 시제기가 실물로 공개됐으며 시제기 2호기 역시 시험 비행까지 성공했다고 보도하며 현재 분담금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은 분담금 및 전투기 엔진 개발 과정에서 협력국을 찾고 있고 말하였는데요. 이에 영국 기업 롤스로이스 엔진이 한국에 손을 내밀어 군사동맹을 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10월 신범철 국방부 차관은 영국 판버러 국제 에어쇼 현장에서 제러미 킨 영국 국방부 획득 차관과 양자회담을 하고 방산 분야 협력을 논의한 적이 있었습니다. 국방부에 따르면 제러미 킨 차관은 K9 자주포의 우수성을 잘 알고 있으며 첫 시험 비행에 성공한 한국형 전투기 KF-21 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더 긴밀하게 협력하자고 제안했다고 합니다. 현재 영국 국방부는 폴란드에 이어 한국산 K9 자주포 80대 구매를 검토 중인 것으로 밝혀졌으며 차후 KF-21을 도입하는 것 또한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영국 국방장관으로부터 세계 방산시장에서 한국 방위산업의 신뢰성을 인정받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차후 영국은 한국을 주기적으로 방문해 시험 비행을 참관할 계획입니다. 영국 수출 수준은 KF-21 전투기를 전 세계에 시연하고 지금까지 개발한 성능을 검증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전투기 부품을 국산화는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입니다. 긍정적인 측면에서 이 점을 얻을 뿐만 아니라 보다 세부적인 성능 향상으로 업그레이드를 진행할 수 있으며 세계 방산 시장에 대한 판매도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미국산 엔진을 사용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는 수출이 불발이 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독일의 경우 아랍에미리트의 무기를 판매하려 했을 때 미국산 부품이 10% 포함되었다는 사유로 미국이 일방적으로 모든 계약을 해지한 전례가 있습니다. 방위사업청장이 밝힌 내용으로 미뤄봤을 때 우리나라의 전투기 엔진 자체 개발은 2026년에 성공할 가능성이 매우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무기 관련 사항은 급비기에 모든 사항이 비밀리에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가능한 선에서 자체 개발의 필요성을 언급하는 식으로 최소한의 정보를 제공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간혹 나오기도 하고 있죠. 과거 한국은 자체 개발 전투기가 없는 약소국이었기에 무기 판매국인 미국에 엄청난 갑질을 당해왔습니다. 미국은 AS 서비스도 거의 제공하지 않고 구매 가격 및 운영비 역시 높게 책정했습니다. 2019년 3월 우리나라는 미국으로부터 대당 1천억 원을 들여 F-35A를 도입했습니다. 미국은 보안 절차라며 전투기 실물도 보여주지 않았고 자신들의 전력이 노출된다며 여러가지 까다로운 보완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약자 입장인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현재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전투기를 개발하면서 약자의 입장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 것이죠.
여전히 KF-21C제기에 미국산 엔진이 사용됐다는 한계점은 있습니다만, 이제 미국이 한국을 대하는 태도는 달라졌습니다. 과거의 상황이었다면 높은 엔진 비용을 요구하며 바가지를 씌우려 했겠지만, 이전과는 달라진 태도를 보이고 있죠. 높은 엔진 비용을 요구하며 바가지를 씌우려 했겠지만, 이전과는 달라전. 이제 한국 전투기에 대한 전 세계의 높은 관심 속에서 항공 분야 세계 강국으로 도약할 또 다른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값비싼 미국의 전투기를 구매하려던 국가들은 한국 전투기 KF-21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4세대 전투기들은 꽤 오래된 기술적 한계를 가지고 있지만, 한국의 KF-21은 이제 막 시험 비행에 성공한 최신 전투기로 각종 첨단 기술이 더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이죠. 우리 대한민국의 첨단 제조업 기술력은 앞으로 발전해 나아갈 것입니다.